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송옥주위실의 백승재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화성 석포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정책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간단히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주최를 주관해 주신 우리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이계철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성시장님하고 문화원장님은 바쁘신 가운데서 셔서 오늘 참석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국민의회는 상략하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영 남양통화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경 남양향교 전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남혜 안곡서원 전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읍 초대 주민자치위원장님이셨던 이종범 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심유정 우리 남양읍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상무 남양읍 노인총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종석 전 화성시 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 민간 기동순찰대 기동민 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참석해 주신 또 있을까요? 예. 한상무 풍화당 전 정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수원 전 새마을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사 소개는 여기를 마치고요. 오늘 또 지금 이게 생중계됩니다. 사실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돼서 언론인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기TV 화성일보 김용환 보도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서 중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언론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안녕일보 배은 보도본부장님, 그 다음에 일원뉴스의 김삼성 대표기자님, 그 다음에 화성신문의 신호연 전무님, 그 다음에 수원일보의 이수연 기자님, 그 다음에 지영민 전월25 방송 부국장님께서 이렇게 취재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좀 더 언론이든 뭐든 더 알찬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혹시 인사 소개는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인사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주최하신 송옥주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앉아 계셔가지고 구퉁이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 남양을 비롯해서 화성 서부 지역 특별히 이렇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아주 뜻깊은 유적과 역사가 많은데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성 서부 지역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양향교와 또 풍화당과 또 안곡선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참석을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표출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생중계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화성시가 100만이 됐습니다. 100만이 돼서 좋은
거가 뭐가 있을까요? 100만이라는 게 도시화돼서 좋다는 부분들보다는 100만은 정말 삶의 질을 더 추구를 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문화와 유산을 잘 보존을 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지역을 만드는 부분들이 정말로 참다운 100만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과 또 화성 전체에 저희가 챙겨야 할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정조의 효문화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또 짚고 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효대사 관련된 부분들은 왜 다루질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시간 되면 같이 다루면서 이 화성의 가치, 100만 이상의 더 많은 가치를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토론회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되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큰 박수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이 많이 있으셔서. 다음은 우리 김경희 시의장님께서 간단히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의장 김경희입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유지선 우리 회장님, 그쵸? 문화원장님이 좀 바쁜 일정으로 오시지 못했고요. 또 저하고 우리 이계철 의원님이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 서부권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송옥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부권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중심에 남양이라는 곳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풍화당, 향교, 그리고 도호부, 그리고 윤계선생 묘까지도 거의 남양에 있기 때문에 또 당성, 또 이제 주변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부권역의 남양을 비롯한 이 지역이 조금 더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잘 듣고 그 부분에 잘 이어가서 앞으로 이 서부권역 하면 문화유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보존하고 있고 유지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더 많이 널리 알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또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듣고 또 같이 송옥주 의원님이랑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 시의원님, 예.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요, 축사가 정명근 호성시장님하고 유지선 화성문화원장님이 축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걸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신데 정경만 전 경일보 기자님 참석해 주셨죠? 어디 계시죠? 정경만. 잠깐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예. 오늘 또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해주신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안신원 한양대학교 박물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길정 역사저술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발제자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희태 이야기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희배 남양읍 마을 해설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종은 화성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정치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과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나오셔서 이렇게 긴 촬영을 먼저 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뒤로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분만 나오셔서 좀 같이 좀 긴 촬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렸어.
자, 자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빨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혹시 나가서 끝나면은 오히려 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하고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예. 자, 찍겠습니다. 네. 또 한번 붙일까요? 누가서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릴 분이 계십니다. 전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신 박충순 전 교수님, 현재는 남양 향교 유도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신원 한양대학교 박물관장님의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안신원. 오늘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발표 의뢰를 느닷없이 받아갖고, 준비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0분, 15분 발표하기에는 너무 이제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PPT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걸 읽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약간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작성한 PPT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책자를 보시면은 17페이지 첫 번째에 하단에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화성시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색깔이 구별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부권이라고 하면은 남양만, 그러니까 왼쪽 서쪽에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죠. 남양만이 있는 그쪽이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은, 18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 윗부분 보면은 거의 지금 산성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거기 왼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유물 삼포지하고 여러 가지 유적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되는 유적들의 분포입니다. 보시면 실제로는 당성을 제외하고는 조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 이제 백곡리 일대의 유적들이 지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는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서부권의 문화유적은 아무래도 성곽유적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곽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서부권 고구 역사 유적의 시공간적 범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양만 일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현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유적 혹은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것만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이제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정비되고 활용되는 것인가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유산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된 유적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화성 당성 발굴 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19페이지에 조사 내용들을 쭉 연번으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당성은 8차 조사까지 했습니다. 8차 조사까지 하고 내년에 지금 9차 발굴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차면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19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성곽만 1차 성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1번 삼국시대 산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둘레만 61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통일신라시대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1477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성이냐라는 것이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이 둘레가 2km가 넘는 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일단 1km가 넘어가면 굉장히 큰 성입니다. 큰 성이고, 특히 전쟁 시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성을 쌓아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전쟁을 대비해서 굉장히 성을 크게 쌓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km 넘어가면 일단 큰 대성,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의 제일 크다고 하는 거가 이제 남한산성이 되겠는데, 남한산성도 지금 현재 조선시대 거가 기준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얼마나 컸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비교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남에 있는 이성산성이 되겠는데, 하남에 있는 이성산성이 약 한 1900m 정도 됩니다. 둘레만.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당성은 굉장히 큰 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뭐 8차례를 했습니다만은 그 면적에 비하면은 굉장히 일부분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하남의 이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생부터 발굴하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책임자입니다.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뭐 발굴한 그 유적하고 뭐 유물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그 제시를 해드렸는데 너무 뭐 많아서 다는 못하고요. 그 가운데 윗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당자명 기와가 나온 그 기와 문자 기와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자그마한 백자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형효산 장이라고 해서 중국 제작입니다. 형효산 장이는 몇 군데 나온 데 없습니다. 이거는 뭐 미륵사지나 이런 아주 중요한 유적에서만 몇 군데 나오고 다른 데 크게 없는데, 당성에서는 그 이 형효산 자기가 출토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건 100% 중국산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랫부분을, 20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당자문 그 기와 같은 경우에는 당성 위치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 자기의 그 출토 역시 그 당성이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의 그 통일을 위한 전초 기지이기도 하고, 실크로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동쪽 끝으로 보면은 물론 경상북도에서는 경주가 시발점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경주에서. 그래서 당성에도 그 도지사께서 오셔서 뭐 여기 석배 하나 세우신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해상으로 나가는 시발점은 여기 이쪽 남영만 일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저한테 화량진성하고 그 봉수를 같이 주셨는데, 화량진성은 지금 발굴이 제가 알기로는 한신대학에서 발굴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이후에 발굴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고려시대부터 그 해군 기지로 이용되어 왔고, 뭐 조선시대에 특히 중요한 그 해군 기지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여기는 뭐 조사가 다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양상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수가 여러 군데 남아 있는데 봉수는 이제 조선시대 그 봉수의 길이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 봉수 중에서 여기는 제5거에 해당됩니다. 5번째 길인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올라와서 여기 남양면 일대를 거쳐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김포로 갑니다. 그래서 김포를 거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남산봉수까지 가는 거가 제5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봉수는 아마 그 가보신 분들 몇 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지금 거의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봉수 같은 것도 지금 정확히 이제 그 봉돈이라고 해서 이 봉수를 올리는 개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량진성도 조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봉수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봉수 역시 지금 문안에 나와 있는 제5고 정도에 대한 내용 말고는 실제로 뭐 정비를 진행하거나 뭐 그럴 만한 단계도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화성 서북권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이제 관점 하에 작성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모조리 다 한 번에 될 수도 없거니와 여기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전히 해양 문화가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성과 주변 유적이 굉장히 그 높은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시대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성 같은 경우에는 중부 서해안 일대의 가장 규모가 큰 성이기도 하고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지만은 어쨌든 일단 정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간척지이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생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보존과 이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그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트렌드가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다가 뭐 못 짓게 하고 성벽 복원하고 그다음에 건물집에다가 잔디 심어갖고 해갖고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데들도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래서 잔디로 덮어 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그 타 지역에 가시면은 무슨 고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 보실 텐데 혹은 어디 큰 주거지 마을 뭐 선사시대 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그냥 잔디 식재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특히 학생들은 그거 보면은 아무런 감흥도 없어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관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거기 있는 거를 이전 복원이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보존 관리는 문화재가 그 문화유산이 이렇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목표이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겠지만 사실 문화유산은 상당 부분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아마 시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이거 완전히 민원 때문에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보존이라는 것이 활용이 전제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 활용은 이 지역민들이 그냥 특별히 그 내용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내 친구 같은 것, 우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어야만 이게 그 친구들이 컸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그냥 다 제한만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도 사실 그렇게 활발히 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국시대 뭐 유적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곡리에 관련된 것들은 거기 고분군도 있고 토성도 있고 사지도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조사를 한 거 이외에는 조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렇고 당성도 마찬가지고 화량진성도 마찬가지고 봉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아직 정확히 연구도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보존 활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플러스 그 다음에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뭐 제가 무슨 뭐 활용 프로그램, 관광자원 연계 뭐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만 이건 그냥 저희가 제안을 이제 해드린 것들이고, 내년에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여기 특히 화성 관내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갖고 중고등학교까지 의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관광 프로그램이나 혹은 답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요즘 세상 밖에서 저희 연구원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시키면 큰일 날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주중에 해야 되고, 학교도 주중에 오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성이나 이 주변 부분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대절하는 비용만 있어도 사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이 없는 거죠. 학교 자체 예산만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해드리겠다고 하고 저희가 다 짜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예산 한 2천만 원 되는 거로 아마 책정했던 것 같은데, 그거 내년에 예산 다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관련 예산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해만 일대에서 지금 하는 거는 내년에 당성 부차 발굴 조사하고 성벽이 지금 무너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정비 보수하는 예산, 그것만 빼놓고는 뭐 아무것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나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어떤 플랜은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종합정비계획도 지금 몇 번을 했고, 이 관련 프로그램도 몇 번을 드렸어요. 근데 뭐 진행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꺼번에 돈을 뭐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화성 서부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었는데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원효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요거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이게 섣불리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조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조금 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온달이 어디서 죽었냐, 온달 장군이. 그래서 지금 거기 단양군하고 구리시하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거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캐릭터도 서로 이름을 달리해서 똑같은 캐릭터를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을 갖고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5페이지 그 해양 실크로드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해양 실크로드 박물관 가칭이죠. 뭐 이런 말씀을 거기다 좀 써놨는데, 요거는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그 해양 실크로드 관련된 부분은 중국하고 이런 데서 관심이 많아서 연결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하고 국내하고도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 카운터파트가 없습니다. 국내. 문화재청도 사실은 가서 징징대야지만 예산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듭니다. 중국은 요새 뭐 있는 거라고 돈밖에 없어서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히려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저희가 가칭으로 이제 내어드린 거고요. 맨 마지막에 28페이지에 있는 뭐 추진 단계니 투자 계획은 그냥 뭐 합시다 그러면 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 건립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산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뭐 토론 시간에 얘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2 발제로 안결정 역사 저술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최대 15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결정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아마 화성군지에 관아와 연관된 글을 썼기 때문에 초청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지에 대해서 제가 쓰기 전에 저는 주로 옛날 역사 가운데서 지방사 중에서도 관아 중심으로 관아 기부를 아마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에 여기 썼는데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아를 썼습니다. 조선 후기다 보니까 그 전에 관아가 중앙 중심으로는 조명을 받았는데 지방사에 있어서 관아가 어떤 위치인가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각에서도 지리디를 해제를 하고 지리디에 대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헌, 백사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향청, 그 다음에 뭐 질청,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나오니까 규해가 약하고 설명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좀 짓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방 관아 중에서도 남양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남양에 어떤 관아가 있었고 남양이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양은 이제 수원과 같이 항상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은 옛날부터 아주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4개의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로서 개성, 남한산성, 강화와 더불어서 유수부가 설치되어서 수도 방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위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양은 이제 정조가 자기 아버지 묘를 이 화성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양은 원래 고려 신라 때를 보면 방금 앞에서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강성과 더불어서 아주 중시된 곳이었고, 육지상으로 얘기하자면, 육지로 얘기를 하자면 서울로 올라가는 100m 탕 밑에 있어가지고 용인 쪽에서 올라가는 육로상의 중요한 그 기점으로 중시되었고, 그 다음에 해로상으로 보자면 영종도로 올라가는 그 해로의 그 견입로로서 해상 인후라고 사서에서는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닷길로 올라가는 목구멍, 이렇게 목구멍이 막히면 다 죽죠.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수도가 함락되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해상 인호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실크로드에 앞서서 조선조 말에는 도운선이 꼭 이곳을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도운선은 대략 한 가고경작 말까지, 가고경작 때까지 운행이 되는데, 그때 마지막 도운선의 기록인 도행일록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희백이라고 하는 그 수훈판관이 직접 그 배에 올라가지고 태국을 싣고 전라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금강으로 나와서 이곳 이 화량진을 통과해가지고 영종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조희백이가 이 남양의 화량진에서 내려가지고 그 몸을 녹이고 서울에다가 곧 도착합니다 하는 편지를 쓴 곳이기도 합니다. 화량진에는 옛날부터 수군기지가 있어가지고 도운선이 지나면서 호송을 했다. 호송은 이 지방에서 그 아전 내지 군교가 배가 오면 올라타가지고 물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것을 호송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남양에 들어오면 이 호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운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고, 말하자면 남양의 역사적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남양은 육지로는 서울 올라가는 한 100여리쯤에 떨어진 곳이고, 바닷길로는 영종도로 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시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그것은 이제 조선 태종 때 전국의 그 지방 군현이 일제히 정비되는데, 그때 정비될 때 처음으로 남양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때 남양도 도호부가 설치되는데, 그때 남양 도호부는 동쪽으로는 수원까지 15리, 서쪽으로는 화량진까지 30리, 남쪽으로는 쌍북까지 20리, 북쪽으로는 안산까지 10리에 이르는 영역을 관할했습니다. 그리고 태종 때의 호수는 487호, 인구는 778명이었습니다. 토착 세력으로는 남양 홍씨, 송씨, 방씨, 박씨, 최씨, 서씨가 있는데, 홍씨가 가장 큰 세를 펼치는 토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때는 그러면 남양이라고 했는데, 고려 때나 신라 때는 뭐라고 했냐? 고려 때는 당성군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당성군은 앞서 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당항성과 연관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고려 때는 일본에서 정동행성을 우리나라에 설치하죠. 그래서 정동행성이 일본을 정벌하는 기지가 되는데 그 정벌하는 기지에 고려 측 그 사령관이 홍다구였습니다. 원나라에서 파견된 관리죠. 홍다구가 정동행성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의 출신지, 그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었죠. 홍복원이라고. 그 아버지의 출신지를 기려서 폭군이 아닌 주로 승격시켜서 익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선왕 때 전국에 다시 행정구역이 정비가 되는데 주가 폐지되고 남양구로 되었습니다. 남양은 이제 신라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당성군, 당원군, 그 다음에 고려 때 익주를 거쳐서 조선 태종 때에 들어서서 남양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남양구는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남양은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인식이 되었느냐, 이것을 이제 관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아의 배치도가 성신여대 박물관에 1726년도에 작성된 지도를 보면 남양부의 지도는 36페이지 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라고 쓰인 것, 관아할 때 아자 라고 쓰인 오른쪽 그 상단 음덕리면이라고 하는 그 박스 글씨 있죠. 그 밑에 아라고 쓰인 것이 현재 관아일치라고 관아일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우역이 있었고 그 밑에가 그 백룡사라고 아니 용백사라고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아라고 쓰인 그 위치를 중심으로 향교와 동원과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아를 연구하면 단순하게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관아를 보면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토호와 향리들이 새가 센 곳은 동원이나 그 다음에 향정이 아주 건물이 많아요. 칸수가 많죠. 그리고 지방마다 분사도시인 곳에는 병영이나 그리고 산성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산성에도 관아가 똑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은 해안 쪽과 연관시켜서 수도 방비를 하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해안과 연관돼서 아까 화량지인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화량지인은 그 송삼면 앞쪽으로 해가지고 있죠. 그리고 풍도가 있고 옆에 또 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이 섬들을 옛날 조선이 지날 때는 맨 바깥쪽으로 지난 게 아니고 육지 쪽으로 바짝 붙어서 전부 다 바다 쪽을 먼 바다가 아니라 연안으로 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는 이제 치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고을. 그러니까 남양고을. 남양고을 하면 남양관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을은 군현을 가리키는 말로 나중에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남양의 읍지는 원래 조선시대 남양 읍지는 남양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무봉산 아래 남양리 일대로, 그러니까 그 운동리 일대로 바뀌었습니다.
읍동리 이거 잘 못 잡니다. 읍동리입니다. 네. 읍동리 일대로 옮겨졌습니다. 여지도서에 보면 남양의 관할시설로 백사와 와룡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 지역에서 와룡루가 다른 지역과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제갈량과 연관된 지명이 남양에 붙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연구 테마가 되겠습니다. 백사는 이제 왕의 전패를 안치해 두는 곳으로 수령과 아전들이 초하루와 보름마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궁궐을 향해 총성 의례를 올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조회를 하면 애국가를 부르듯이 조선시대 관리들도 초하루와 보름마다 임금님을 모시는 위패를 생사당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위패에다 써서 전패라고 하는데 그 전패를 안치해두고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양극지에 보면 이게 개편되는 그 관할시설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시설들이 전부 다 근대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뀌는데 치안을 맡은 사람은 손교, 그 다음에 아전은 서기, 그 다음에 이방은 수서기로 바뀌면서 사실상은 이제 조선시대의 행정체계가 일제강점기 때 근대적인 체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터도 이제 관할 중심지는 군천 청사가 되게 학교토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남양도 물론 학교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무연간에 나온 그 공문회가 공문을 보면 원래 남양군 그 터는 남양사립고흥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에 있었던 관할기구는 특별하게 획득이 있는 것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보존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아문은 와룡루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왜 와룡루라고 하면 이제 제갈량의 호인데 어떻게 해서 와룡루와 남양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시대에는 서울에도 제갈량을 숭배하는 사당이 남산에가 있고요. 그래서 동묘에는 또 관악묘라고 해서 제갈량이 아니고 관우를 또 모신 사당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무신 숭배가 임진왜란 이후로 흥해지면서 생겨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아전들이 모여 있는 그 관청을 질청이라고 했습니다. 작청이라고 쓰고 질청으로 읽습니다. 그 관노청은 지금 감리교회가 있었던 감리교회가 있는 556, 560번지 일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할시설에 이게 지금 남양의 경우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관할의 옛 그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통화당입니다. 통화당은 1929년에 남양 공립고등학교로 그 관아의 내야가 관아의 일부 시설입니다. 내야는 이제 수령이 생활하는 곳인데요. 그 내야가 통화당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통화당에서 건물을 개축을 하면서 이제 상량문에 그때 개축하기 전에 원래 있던 그 상량문을 보니까 1867년에
통화단이 지어진 것으로 상당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여 년이 지나기까지 이런 완화 흔적으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남양 통화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화의 마지막 유적으로 남쪽 문에 걸려 있었던 완우라는 형판이 통화단에 나옵니다. 사실상 페이지. 그리고 향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관할시설하고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향교하면 총효사상으로 고급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남양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에서 총용한 게 향교에서 누리는 배양하고 있는 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계 손절비가 이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공경하고 배양하고 있느냐가 그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실제적 인물이 누구고 누가 유력자였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았는가, 어떻게 이 지방민과 연관 속에서 지배를 했는가를 알아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양자들을 중심으로 추적을 해 나가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알아내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양향교에는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단인 청금록이나 선생안 그리고 토지대장인 양안 이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마 이것은 수원에 합쳐져 가지고 폐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 뒤로 일제강점기 이후로 남양은 사실상 정체성이 모호한 지역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화성시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면서 옛날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문화유산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결정 역사 저술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장님부터 한 5분 정도로 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진갑입니다. 화성시가 이제 인구도 100만이 돌파했잖아요. 근데 그 화성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은 동부 중심으로 되어 있죠. 동부에 이제 윤건능이 있고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정비 계획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이 되어 나가는데 오늘 이제 서부 중심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발표들은 자주 하는데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세미나가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표자들이 그 당선에 대한 그 발굴 현황이라든지 가치 또 종합정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뒤에 선생님은 안생님은 주로 조선시대 중심으로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두 분을 모아서 좀 활용 방안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문화유산을 활성화할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이야기한 것 중에 당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문화유산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이런 발굴을 하고 나는데 시민들이 공유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들이 말로만 저기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 문화유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공유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7페이지 보시면은 당승이 품고 있는 역사와 스토리에서 제가 중간에 고대 한중외교 핵심의 외교 무대로서의 당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세계문화의 중심 중국인데 당나라 문화가 고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가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제도를 해나가는데 그 중요한 거점이 이 당성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당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견당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견당사라는 게 결국 당나라의 신라가 중요한 사신들을 당나라에 보내죠. 그때 한 179에 그쳐서 119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당성에서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결국은 중국의 그 문명권을 받아들인 것이 지식인들과 관료들인데, 그 50페이지 보시면은 문화교류의 중심지에 이 지식인들이 이 당성과 당원부를 통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국 고대 역사에서 당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승려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학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아까 이제 안신영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효 이야기는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그 화성 연구소에서 지역 연구소에서 원효 이 고도체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당성이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원효가 여기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는 정도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뒷받침하려고 하면 고고학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안신영 교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문화교류소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 들어오면 또 이제 남양 도읍가 돼서 굉장히 유교문화권 관련돼서 좀 중심지인데, 결국 이런 걸 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안신영 교수가 그 당선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세워져 있고, 이 발표문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화성시에서 필요하면 화성시의 시세 규모를 생각했을 때, 또 동부와 서부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에는 화성 지역에 오늘 이야기되는 문화유산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유산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좀 기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제 그거에서 돼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안 교수가 말씀하신 뭐 당성 문제라든지, 또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남양의 도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 차근차근 돼 나가니까 기본 계획을 꼭 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행은 결국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뭐 제가 51페이지에 영상 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 시민들이 이런 것도 좀 하십시오. 하시고 시간 주관을 하시고, 또 카드 뉴스 같은 경우 제작해서 또 역시 이건 좀 젊은 애들한테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답사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스를 개발해서 이런 그 시청이나 그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당선과 관련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재치원도 그렇고 원효도 그렇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학교 교육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새 초등학교 3, 4학년에 지역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54페이지, 55페이지가 제가 서울의 미래유산을 활용해서 지역을 교육해본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자기 지역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55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이들 쓴 거를 한번 보십시오. 뭐 수업을 느낀 점, 거북선이 엄청 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다라든지, 제가 이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소개를 못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굉장히 그 옛날에 있을 역사에 자랑스러워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활용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그 조사 발굴을 해나가고, 이야기를 찾아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해나가고, 그것을 다양한 시민들이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좀 활용하고 같이 하는 걸 프로그램에 개발되기를 바라고, 그것까지 핵심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준갑 연구원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김희태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희태입니다. 네,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5분에 웬만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화성시의 정체성은 지금 남양읍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양에 좀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 찾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활용 방안이 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남양 도읍의 관할 건물로는 통화당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그 남양 관아 복원합시다 그러면 아마 저 미친 노소리 들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 봉화당과 관련해서 관아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게 봉화당이 남아있고, 그리고 와룡류 현판이 남아있고, 그리고 용지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남양 관아를 좀 알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관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표지서 설치 관련 부분들이 있어요. 표지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은 적어도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 그 남양 도호부 관련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 보훈회관 앞에 남양 도호부 표지석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서서 안길정 선생님이 그 관아 남양 도호부 안에 여러 시설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시설물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표지석으로 설치해 줄 좀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가 저번에 익산이나 이런 데 백제문화유산권을 좀 가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 투명 유리판에 딱 가보시면은 그 건물이 갑자기 그 위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이제 이 남양초등학교가 지금 도부 건물이 있던 곳이니까 거기에 투명 유리판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지금의 모습하고 옛날 모습하고 비교되게끔 이렇게 갖다 해주시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화당과 관련해서 이제 봉화당이 효행과 선행을 좀 많이 장려했던 그런 시설인데, 보니까 이제 그 20년대 그 서백호 효자비 관련해서 거기 봉화당에서 주관을 해서 실제로 효자비를 세웠는데 거기 바로 앞에 행정복지센터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여기 성모성지가 있잖아요. 남양 성모성지가. 처음에 전 여기 살 때 성지가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 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여기 왜 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관아가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관아에 옥사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안성의 죽산성지 같은 경우 가보시면은 죽산성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옥사터의 표석을 다 기념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 옥사터의 위치에다가 표지석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면은 남양도 성모성지하고도 연계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관아가 같이 성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가를 갔을 때 향교하고 관아는 거의 세트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객사가 남아 있는데 객사 바로 옆에 평택 향교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 이 향교라는 것도 관아라는 것도 향교하고 연계성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향교하고 연계성이라든가 뭐 윤계선생 순절비라든가 뭐 또 선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양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에 설치되는 그 시설물들 중에서 3단 1묘라는 게 있는데 3단을 보시면은 성황단이라든가 여단, 뭐 사직단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좀 전에 그 남양부 지도에도 보니까 이제 성황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성황단과 여단, 사직단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도 보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용백사라는 사당이 있었어요, 남양에. 근데 이게 제갈량의 사당이라고 하는데 이 남양의 지명하고 좀 관련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용백사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위치 좀 보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남양의 지명과도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또 표석 설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양 도호부 역사가 이제 역사성이 좀 회복되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남양 도호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태 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희배 남양읍 마을 해설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김희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어르신과 원로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피력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남양읍 마을 해설사 1기생이고요. 서부 화성 향토 역사 문화 연구하는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본업은
남양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년차를 하고 있는데 직업의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송산면 출신인데 또 지역 토백이로서의 어떤 이런 장점을 결합해서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또 지역 역사나 어떤 지형 변화, 특히 제가 이제 많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제 지명유래입니다. 아까 용백사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남양이나 이제 송산은 제가 지명유래를 완성을 했는데 차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명유래라는 것은 또 생각하고 융복합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것은 지금 화성문화원이나 화성시에서 또 여태까지 조사된 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이쪽 남양반도 지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게 지금 그 과제를 바꿔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제가 토백이로서 또 해설사로서 지역 모임에서 연구원으로서 시각으로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장을 보기 때문에 현장의 눈으로 제가 보는 거고 학술적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면 당성은 우리가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본 장소이고 야 이게 당항성이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이제 50년 전에 들었고 차후에 이제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국가 사적지다라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불과 한 10여 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소풍도 가고 했는데 이게 유적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헬기장도 있었고 숲이 우거진 하나의 그냥 소풍 장소에 불과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1차에서 8차까지 발굴 사업을 하고 저렇게 변모되어 있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 복원도 됐고 성벽도 공급돼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좀 더 시각적인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고증이 안 됐으니까 거기 탐정자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 고증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그 탐방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서문지, 북문지, 망해루 이런 게 있는데 망해루는 이제 고려말 정을경이라는 부사가 최초로 이제 신축했다. 이제 망해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당시 고려말 선초에 어떤 그 망해루의 그 양식을 지금 초석도 지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복원이 어렵다면 재현이라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볼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야 저게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제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전곡리 쪽에 은수포와 당곳이 있습니다. 은수포가 여기가 당운포냐 이런 이제 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은수포하고 당곳을 합치면 당운포가 됩니다. 하지만 망해루기를 통해서 이렇게 판독을 해보면 망해루는 그 일대의 활약만 당운포는 활약만 내 전체를 일컫는 거다. 거기에 안에 작은 항구들이 많더라 이런 기록을 봤을 때 그 전체를 당운포라고 아마 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이 당곳은 또 파락사의 도래지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테마입니다. 테마 관광 소재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착안해서 관광 루트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화장진성은 고려시대 때 축성돼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조성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1829년 그 당성진을 설치했다 흥도가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이거하고 계속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하여간 지금 고려시대로 돼 있고 그만큼 또 이게 종산품 첨절제사가 또 있던 아주 중요한 곳인데 지금 그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가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기가 일반인들은 어렵다. 거의 그 간첩
간첩이 뭐 어디 이렇게 내려오듯이 또 어디 산악을 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탐방로가 빨리 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된다. 관광지 역사 유적지로서의 어떤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보물 찾게 드셔야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우리 그 역사 문화의 어떤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 있는 딱섬 능수대, 지금 탄도 인근 습지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탄도는 엄연히 그 안산시 단원구 행정구역인데 왜 거기를 탄도 인근 습지공원이라 이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GR입니다. 송산면. 이것도 능수대 습지공원이나 화량진 습지공원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이름으로 좀 조성을 해야겠다. 너무 지금 부실합니다. 자연경관도 좋고 가을에 가면 딱섬이나 능수대는 굉장히 그 보기가 아름다운 섬들인데 조금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의지를 갖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성과 화량진, 그 다음에 그 지금 탄도 인근 습지공원이라는 그 딱섬 일대, 능수대, 그 다음에 마산수로, 이게 다 역사가 또 깃들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세곡선이 가고 무역선이 가고 이양선이 가고 또 어업 활동을 했던 그 지금으로 따지면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그 해상 그 백길이 있습니다. 지금 강처럼 돼 있죠. 이거 연계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면 상당히 좋겠다.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봉수는 이제 연불산 봉수, 해운산 봉수가 이쪽에 송산면과 이제 서신면에 있는데 연불산 봉수는 이제 당성하고 바로 옆에 봉화산 아닙니까? 연불산 봉수를 좀 이거를 복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교육적 차원에서 복원이 가능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해서 당성 아까 당성 복원 또는 재현 또 이렇게 당성 코스와 이렇게 등산 코스 또 트레킹 코스 관광 코스로다가 이렇게 역사 관광 코스로 이렇게 연계하고 그 넘어 이제 성밖에라는 그런 코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코스 개발을 하면 좋겠다. 1그룹에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그 트레킹 코스 같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풍화당은 이제 의미가 이게 지금 남양도 관아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건물입니다. 예, 풍화당 그 회장이나 그 주민들이 그 노력하에 이거를 지켜내온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지역 결사체로서의 풍화당으로 남아있죠. 그것도 상당한 이제 지역민에겐 의미로 다가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남은 남양 도읍 관아라는 것.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그 탐방객들을 모시고 가면 어떤 느낌 드냐 그러면 그냥 기아집이다, 고가, 옛날 집이다 이런 느낌만 받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제대로 보고서 이게 문화재고 우리 남양의 자랑거리다. 이게 관아 건물이었다, 내화였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풍화당 회장님도 계시지만 주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시방서라든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림만 번듯하고 아무것도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 발제자님들께서 얘기하듯이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저는 계속 맨날 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의지와 사랑과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이게 관아토 중심부인데요. 정면에 그 와령루라는 이제 추정지의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인섭 시장님 때 만들어 놓은 건데 한 10년 됐습니다. 예. 제가 걱정했던 그런 시간이 이렇게 하여간 이것도 관아보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게 관아토해놨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그 아이디어를 좀 내자. 그게 제 욕심이고요. 향교도 앞이 너무 난립돼 있어서 시야가 안 좋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 사진을 보면 참 그때가 그립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비도 지금 행정센터 뒤에 감춰져 있듯이 있는데 이것도 수원 화성박물관 앞에 가면 수원 유수구 선정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주얼 있게 개개별로 설명판을 붙여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역민이나 또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계부사 순절비에 이것은 조선이 양반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도 꽤 있더라. 같이 합쳐서 윤계부사 순절비도 지금 풍화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역사공원 같은 데로 옮겨서 충원탑이나 충원비를 같이 이름 없이 죽어간 백성들 같이 해서 또 우리 북양리에 최씨노인 같은 충절의 또 상징 그런 전설노인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 핫한 홍남파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를 좀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 더해서 홍남파의 형님은 여기서 15살까지 사신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 의사면허 1호이시고 안과 이비인후과의 선구주자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조명이 안 되더라. 안타까운 일이고요. 거기엔 또 활처리에는 또 우리가 병인대 박해 때 활초 교우촌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합쳐서 연계해서 기념사업화하면 어떨까? 뭐 음악당 기념관 뭐 이렇게 다 있지만 또 이게 또 찬성과 반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찬성과 반대 입장도 그대로 다 넣고 또 우리 음악적 위대한 업적과 홍남파는 음악적 위대한 업적이 있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마지막 말년에 사는 동안에 친일 행적이 있는 것도 논란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적과 공적과 그 친일을 그대로 균형 있게 사업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찬반의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최근에 서신 사군리에서 우리 문종대왕의 그 후궁이신 그 숙빈홍 씨의 묘소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 종친과 더불어서 그 종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속에 숨어 있어서 지금 알려지질 않았어요. 한 달 전에 우리가 거기 탐방을 갔다 왔는데 여기도 그 종중과 사실상의 문종의 그 중전의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사본리의 숙빈홍 씨의 묘도 그 유적지로서의 어떤 그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대 마을사업자님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신정은 화성시 지속발전 협의회 정책부장님 마지막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시티투어 정책부장 신종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권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들과 앞서서 전문가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행으로 또 우리 그 여행 경비가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시티투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은 그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이 여행하는 이와 여행을 맞이하는 이가 서로 성장하게 하는 여행이고, 그리고 소비가 아닌 관계를 맺는 여행을 뜻합니다. 저희가 그 지난 10여 년간 공정여행으로 시티투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화성시는 각각 곳곳에 체험지들이 있어요. 체험지들이 산재해 있고 관광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이 미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당성도 있고 풍화당도 있고 관아 예토도 있고 윤계 순절비도 다 있지만 그거 자체적으로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티투어에서는 여기다가 그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생태관광, 공정여행 이런 1%를 기부하는 여행 이처럼 가치를 담아서 시티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오셔가지고 화성시 시티투어에 오셔서 다시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화성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저희가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성 같은 경우는 저희 시티투어 안내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2011년도부터 당성을 열심히 답사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당성에 갔을 때 느낌은
정말 그 산세도 우거지고 그 숲속 오솔길을 걷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성도 중요하지만 당성이 갖고 있는 자연 가치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나서 지금 가보면 허허 벌판으로 좀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 참가자들을 한 번에 한 2-30명씩 데리고 안내전 선생님이 인솔을 하면서 해설도 하고 이 당성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설명을 하면서 그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제 망해루터까지 올라가면은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 그늘도 없고 한여름에 갈 때는 안내전 선생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이 뜨거운 한여름에 당성을 올라가게끔 하냐고. 근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티투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그 아까 실크로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그 화성시에서 그 화성 실크로드 길을 몇 년 전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당항성길, 황금해안길, 영랑길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 김희태 소장님하고 같이 정말 지역 문화유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광하고 연결시킬까 싶어서 답사를 좀 다녔어요. 그런데 답사를 다니는데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걷다가 트레킹만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이랑 그나마 갔으니까 저게 백곡리 산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지, 우리 지역에 이 표시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나 자연 중요 무형 유산들은 많은데 표시석들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여기서 저기를 바라봤는데 저기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는 이런 표시석 설치라던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디다가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선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풍화당이랑 거기 남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용지를 좀 보고 왔어요. 근데 요즘 여행 트렌드가 많이 변화됐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인스타에다 올릴 사진을 찾은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사진 장소만 있으면 그곳은 순식간에 홍보가 돼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지역이 우선 이 개선이 좀 쓰레기도 좀 정소가 되고 정비가 좀 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풍화당 주변이랑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남양읍에서 되게 풍화당이랑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계시고 잘 그 관리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시티투어 안 해도 여기는 너무 잘 관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보다 좀 약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좀 환경적으로 좀 제 만족하지 못해서 좀 그랬는데 이 지금 저희가 이 세솔동 그 다음에 그 남양에 있는 새로 이주해 오신 택지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돈을 쓰냐면 안산이나 시흥 가서 돈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풍화당이 있고 윤계 순절기가 있고 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다른 지역 가서 돈을 안 쓰겠죠.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겠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6년 그때 16년, 15년, 16년도에 제부도를 공공재생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전만 해도 제부도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뭐 하루 자고 가고 이제 이런 곳이었는데, 그 공공재생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그 조그만한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에 쓸 수 있는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요, 세계적으로 그 건축 디자인상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층이 젊은 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으로 바뀌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음식점이라던가 카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펜션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어쨌든 그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화성시 여기 남양읍도 뭐 당성뿐만 아니라 요 남양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지금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 남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거리 조성이라던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이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뭐 미용실, 오래된 식당, 가장 오래된 음식점, 시장에 있는 가장 오래된 그런 점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스타그램 찍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양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지역에 남고 다시 재생산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요즘 남양 지역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해서 다시 이 남양 지역에 돈이 좀 쓰게 된다면 정말 다시 없을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두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이 남양의 이제 원도심 이 마을을 어떻게 좀 가꿀 것인가, 지금 새로 이주해온 이런 새솔동이랑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남양에 살고 있는 택지로 이사 오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을 먼저 알릴 수 있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돈을 좀 쓰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먼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우리 이용훈 시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약간의 시간을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마이크. 네. 남양교 전교 이대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욱조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화성시 탄생 이래 화성시 서부권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을 아마 개최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문화 발전 및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송옥주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들릴지 모르는데 먼저 안신원 박물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성 원형 보존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지와 그 다음에 복원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효과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길성 역사조술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교 자산 중 종교용지와 종교용지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땅, 임야라든가 각종 토지라든가 등에 대해서 자산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남양향교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남양향교는 수입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세를 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요 사항은 우리 송옥주 국회의원님께서 3선이 당선되시면은 세금 내지 않는 방안을 의회에서 해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5선, 6선까지도 아마 하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가운데는 안 되시고 다른 분들도 있어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먼저 하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성을 원형 복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고 지금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원형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몇 번 잠깐 중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망해루 같은 경우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거기는 조사 끝났는데 건물 구조가 그 저희가 아는 누각의 그 건물 구조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그 김인태 소장님이 그러셨나요? 그 유적지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이렇게 그 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주로 구여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그런 정도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 그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망해루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는 복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설득하는 방법은 문화재위원회가 관건을 쥐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거기를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도 받을 수가 없고 거기는 일단 무조건 반대합니다. 거기는 뭐 욕먹기 싫어서 일단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객사 뭐 저 건물지도 마찬가지인데 안 해놓으면 어느 누구도 그거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금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건축 하시는 분들이나 고고학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도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사실 당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시급한 거는 성벽 보수 정비입니다. 저는 성벽 뜯고 싶은데 그 예전에 이거 지금 계신 분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예전에 그 이거를 잘못 복원해놔갖고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지면 시 입장에서는 무너지면 그거 보수 정비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그것도 한 25년 된 것 같, 25년 더 된 것 같은데 복원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지금 저희 아까 그 1차성, 2차성, 그러니까 성벽 삼국시대 이게 성벽 말씀드렸지만 둘레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삼국시대 성벽이 둘레가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땅속에 묻혀 있어.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벽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조금 더 과감하고 좀 적극적인 그 복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교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께서 정리할 때가 같아요. 저는 좀 바꿔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마이크. 안국서원 원장 김남입니다. 이러한 화성 서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방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화성갑 국회의원실 수목조 윤익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발제자 토론하시는 분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자하시는 분이나 발제하시는 분 모두 당성이나 남양향교 풍화당 윤교순절비 남양도에 관련된 이야기와 관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국서는 1967년 화성시 향토유적 1호입니다. 1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부권에서 화성시 향토유적 1호인데 이런 토론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원장으로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한 번에 끝나실 일이 아니니까 참고 좀 해주셔서 유적인 우리 화성시의 향토유적 1호는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는 그 성주박 시내하고 남양홍 시내에서 중중에서 관리를 하고 약간의 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김입의 우리 토론하시는 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려요. 당성의 팔악사 도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팔악사 도래지 팔악사의 관계를 좀 아시는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악사에 대해서는 뭐 그게
깊이 있게 자세히 나와 있는 문헌은 없고 그 영유왕이 이제 640년대 초에 당의 이제 학살을 이제 청해서 이쪽 그 당헌포로 해서 왔는데 이제 그때 혼란기에 이제 그 연개소문이라든지 이런 연개소문하고 또 그 왕이 또 바뀌고 막 이런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신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여하튼간에 이제 당에서 파락사를 고구려에서 청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 교류 항구였던 우리 당항성을 통해서 이쪽 파락사 이제 홍씨를 이제 대표로 해서 은씨, 방씨, 목씨, 기씨 등해서 지금 여기 이제 그 토속 그 성씨들이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당성을 통해서 이제 모셨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당곳이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럼 그 당헌포가 어디냐? 또 우리 학자님들이 그걸 자꾸 의심하고 물어보는데 우리 지역 향토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곳이 당곳이고 정곡리와 칠곡리 경계에 옛 바다 갯바닥으로 내밀고 있는 자그마한 곳이 당곳이고 지금 은수포 농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수포와 사이가 지형적으로 보면 오목해서 항구가 들어서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활양만은 외형 내활이라 해서 바깥쪽 정곡리 방향에서 들어온 입구는 아주 그 폭이 좁고 안쪽에는 광활해서 멀리 중송리 612 GR이 7공리까지 아우르는 이렇게 호리병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그 당성 쪽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있고 가장 착륙할 도래하기에 가장 알맞은 그 당헌포의 포크 그 자리다 이렇게 거기까지 우리가 추정하고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지역 그런 게 아니라 파락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내시는데 잘 연구가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현재의 남양홍시의 문정공파 문헌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고구려에서 파락사를 모셔왔을 때에 홍시의 비조 홍시 비조분이 계세요. 홍천하라는 그 어른이 연개소문이 중국 당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신라로 피란이 나왔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당성포예요. 그래서 그때의 도읍이 경주인데 경주의 선동여왕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모셔와라 해서 경주로 파락사를 모셔다가 5 임금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5 임금이 뭐냐면 29대 태종묘랑 30대 문무대왕, 31대 신무왕, 31대 효소왕, 효성왕 5왕을 이분들이 가리키셔가지고 그 후에 신문왕이 여기로 이분들한테 당성백일에는 시호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시호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당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양이 됐지만 이런 것도 연구하시던 끝에 아주 명확하게 당성시 문헌록에 연대별로 이렇게 잘 나온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공유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요. 그래서 한 분만 더, 저기 먼저 뒤에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읍에 고향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입니다. 저는 여기 저희 선후배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여기서 고향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보여요. 참고로 저는 저희 할아버지 이전대 고조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남양에서. 근데 아까 김태희 토론자께서 남양의 성황당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남양의 성황당 자리는 남양천에 있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성황당 바로 옆에 도설장이 있었고 돼지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양천에 그 이름이 저희 어릴 때는 거지냇가리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거지가 옛날 거지 아시잖아요. 거기 한 몇 가구가 살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쪽으로 이제 남양천 쪽으로 보면은 성황당 자리가 있었고 그 옆에 돼지 도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거기가 놀이터였었어요. 가면은 성황당 안에 내부에 막 문풍지 같은 게 찢어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옛날 민속화 그림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타는 거 뭐죠? 그 꽃 같은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거기가 귀신 나오는 집이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남양의 문화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빈 김씨 묘역도 있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남양의 문화의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천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신빈 김씨 묘역까지 좀 길을 좀 문화의 거리를 해갖고 산책로도 되고 좀 남양 주민뿐만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타지에서 버스를 타고 와도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상은 저희 지금 남양에 있는 애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어릴 때 소풍길이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놀았고 많은 남양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소풍 코스로 많이 정해졌었어요. 거기서 놀이도 많이 했었고 지금 보니까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사실상은 뭐 임금의 정비가 아니고 후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왕릉이잖아요. 왕실의 식구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지역의 왕릉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남양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좋기 때문에 왕릉에 앉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더 대외적으로 시하고 좀 지역 주민하고 의논을 해서 좀 그거를 폭넓게 문화적으로 좀 홍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양에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저희 어릴 때보다 더 못하게 지금 그러니까 많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그런 게 뭔지를 사실상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황당 자리도 여기 태생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좀 그런 것 좀 시에서 좀 문화적 지원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에 갖다 주시죠. 이용각 선생님 앞에. 짧고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앉아서 하시죠. 저는 서신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화성 서북번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첫 인사 말씀에서 서신면은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좀 여러분 웃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정치인은 시민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은 학계에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오늘 오면서 보존보다는 활용 방안에 많은 얘기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별로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 선생님께서 심증은 어느 정도 있으나 물증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건 학자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기서 활용 방안을 얘기할 때는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얘기한다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춘향이나 홍길동이나 뭐 이런 분들 개똥벌레나 이런 거 가지고도 지역에 어떤 그 관광상품화시키고 많이 개발하는데 사실은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그 송고승전이라는데 뭐 상세하게 글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할 만한
아직 근거가 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활용 방안에서 원효와 또 우리 당성과 이쪽 남양보호부와 연계하는, 다시 말해서 남양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걸 해야지 어느 지역 중심으로 이것도 현재 행정단위는 면 단위로 한다면은 사람을 말하면 뭐 코끼리로 얘기하면 무슨 뭐 다리가 어떻고 귀가 어떻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교육기관, 문화유산 중에서도 그 과거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서원이 있는데 그것을 얼핏 보면은 현대적으로 활용할 뭐 방안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은 현대 교육기관인 학교와 어떤 그런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나 문화나 또 예절이나 이런 걸 서로 이렇게 담당해서 한다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제암리의 그 3.1운동 활동이 크게 일어났던 곳이 있는데 또 사실은 이 지역에 보면은 남양이고 송산이고 이런 여러 군데 그 3.1운동과 관계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이 지역이 배출한 많은 그 유명 인사, 예를 들어서 뭐 가수라든가 뭐 음악가라든가 미술가, 시인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엮어서 한다면은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모습, 그리고 아까 신 선생님은 이 지역에 와서 돈 쓰는 걸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비껴서 말했는데 그러한 걸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얘기가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자꾸 발굴이나 보존 쪽으로 얘기가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저 끝에 예. 네,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리 2장 홍각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이런 저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좀 조그만 거를 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윤계 선생 순절비에 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석이 윤계 선생 비석은 정말 조그마해요.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비석이 있어서 보니까 뭐 영롱 청년회장 홍덕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홍덕선이라는 사람이 지역의 영롱회장인데 어떻게 윤계 선생 같은 그 순절비 옆에 같이 서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남양읍 사무소 뒤편에 공덕비 뭐 이런 걸 봤는데요. 거기 또 일본 사람 면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놔야 맞는 건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제가 큰 그림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옆에 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의원님들에 대한 인사는 제가 생략한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푸마당에 있는 동네 마을 이장입니다. 남양오리.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오래전부터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이장이 꼭 참석을 해달라 그래요. 왜? 푸마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언저리에 지금 좋은 말씀 아까 패널이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적지에 그런 관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 저는 마을에 살면서 초등학생들이 어서 많이 왔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남양 푸마당을 쳤는데 어딘지를 못 찾겠다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건물이 그 빌딩이 그 안에 2개가 들어있어요. 2채가.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어르신들께서 아마 그걸 지신 것 같은데 푸마당에 여기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푸마당에 복원을 하고 원래대로 복원을 하시려면은 정서비로 빨리 그 빌딩을 없애고 정말 담장도 정원채 고가가라고 있어요. 저 송림에 그 고가 개인의 고가만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남양 푸마당이 평가하기를. 그러니 그리고 그 언저리에 옛날 6.25 피난민들이 살았다 해서 지금도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난민이라고 이제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세요. 아마 보시면 알아요. 판자촌 같아요. 거기를 제가 빨리 여기를 이제 그 전에 시 관계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LH 아파트 같은 데 살게 해드려라. 그리고 여기를 싹 정리를 해서 울타리를 좀 잘 복원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므로써 푸마당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아이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현장 합숙 온 아이들한테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빌딩이 2개 들어서 있는 데다가 그 앞에도 좀 주차장이 개인이 조그만 부동산 사업장 하나 있어요. 그것도 좀 시에서 해결해서 앞에 정문도 울타리도 좀 이쁘게 잘하고 푸마당의 기로 회원님들 어르신들께서 잘 기고하고 거기 오셔서 정말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만들어야지 시에서. 그렇게 안 해놓고 매일 뭐가 오지 역사적인 얘기하고 하면 뭐예요? 찾아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러 학습으로 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1등에 가려 있는데 이거를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옥조 의원님 다시 이제 3선 4선 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 해주셔야 돼. 지금 우리 남양 해설사분 갔다 오셨다 그랬죠?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거를 외부에다 알리고 오라고 구경을 하라고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를 정말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너무 많고요.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네, 여기 대표로 뭐 말씀하실 네, 제 이름 김태희가 아니라 김희태입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아까 전에 그 서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남양읍에 대한 걸 토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서원까지 얘기는 못 드렸어요. 근데 어차피 화성시에는 3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그 2개가 그 동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옛 기록에는 수원 도읍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화성의 남양 도읍으로서의 이제 서원은 한국서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 발제 내용이 안에서 빠졌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표지선 얘기 드렸던 게 그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서울 곳곳에 가보시면 뭐가 있던 거 내지는 뭐가 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석을 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보여줘야지 뭔가 역사성이 남게 되는데 현재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기념하려고 해도 기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의 길을 만들자 했던 것들 거기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향교 쪽을 시작해가지고 용계선의 순절비라든가 이런 코스 쪽으로 해가지고 산재에 있는 이제 이런 유물들 이런 도보 코스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좀 마이크 좀 해주세요. 저희 동탄에 죄송합니다. 동탄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 예산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동탄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17개 코스인가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처럼 아까 주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여가지고 우리 남양에 길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자 하면은 모여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또 예산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더 정비가 될 수 있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게 버스 타고 차를 타고 오는 길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뭐 카페 가서 돈을 쓰든 뭐를 하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양에 걸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시작을
생각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그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6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를 해주신 송주 의원님. 관계자분들이 마지막 인사 말씀. 그럴까요? 예. 짧게 그러면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딱 됐으니까요. 사실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여기 화성시에서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제 좀 오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남양향교하고 공화당 있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그 문화재 영향평가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하다가 때려쳤어요. 왜냐면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다 허가를 해주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은 그 문화재 보호할 때 원래 그 통경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문제 크게 생겼던 이제 김포 장릉 같은 경우가 결국은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관을 해친다는 건데 이미 뭐 아주 옛날부터 그 남양주가 뭐 그런 데들이 벌써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포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정비를 잘하면 사실 괜찮긴 한데 그래서 제가 2007년인가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좀 더 하겠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인식은 이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그건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오히려 차근차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플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플랜은 결국은 정책 위반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사람 중에는 문화유산 해설사 그리고 남양 지역에 관심을 가진 향교 관계자나 그 다음에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남양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발굴과 복원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유적하고 연관해서는 너무 조선시대나 너무 먼 시대만 생각하는데 근대유산에도 좀 장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양 지역에서는 그 포구라고 하는 점, 포구는 외래 선진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지만 천주교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 그 성모성지 같은 경우는 또 관하하고 뗄 수 없는 역사적 그 유적인데요. 천주교 유적도 아울러 살피면서 남양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감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